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8년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분단 국가죠. 근데 이러한 분단 국가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행복한 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악수를 하는 장면, 그리고 또 포옹을 하는 장면,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그러한 장면이 있은 뒤 한 10년 뒤에 2018년 4월 27일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또 만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오전 9시 반에 만났죠.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뭔가 울컥하는 듯한 나이를 먹어서 울컥하나요? 좀 그런, 이전은 좀 그렇잖아요. 뭐 감동적인 장면이나 그런 게 보면 왠지 모르게 좀 마음 한구석에 좀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좀 감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동은 우리가 기분 나쁨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감동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긍정의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또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꼭 개인적으로 기쁜 일,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의 기쁜 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과 북한이 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도 또 행복감을 느껴지는 거,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다라는 이 분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당시 군인들이잖아요. 그 군인들이 나이가 저처럼 이렇게 40대 후반인 사람을 군인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물론 데리고 갈 수는 있겠죠. 앞장서서 총 쏘고 싸우는 역할이 아니라 뒤에서 식수나 나르고 탄약이나 나르는 역할,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 전쟁터에 임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군인들을 놓고 보면 다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 아니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의 선조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그쪽에서는 또 북한을 위해서 또 목숨을 다 바쳐서 싸우신 거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젊은이들이 오히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러한 피가 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경제 발전과 또 자신들의 행복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발전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군인들만 이렇게 사망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또 민간인들도 사망을 했고, 또 여러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제 뭐 빨치산이 됐든 밀란이 됐든 이런 부분도 또 뭐 투쟁의 역사가 됐든 그런 부분도 이념에 의해서, 또 공산주의냐 또 민주주의냐에 요거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이제 된 거죠. 아무튼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된다면 일단은
우리 젊은이들이 필요 없이 또 아무 의미가 없이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또 억울한 또 감옥 생활하신 분들이 없어진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요게 뭐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통일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한 11년, 12년 전에 저희가 교수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레포트를 준 적이 있죠. 남북 통일과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해라라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공부 아닌 공부 또 학생들에게 또 숙제도 내고 했으니까 라고 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보니까 2018년 4월 달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된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이 되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죠. 긴장 완화라는 거는 이게 남한과 북한이 총을 서로에게 이 겨누는 행위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평화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화가 다가왔으니까 군대 안 가도 되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또 현재 중학교 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우리 남자 아이들 또 군대에 보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남북 통일이 되면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 아들이 혹시 군대에 안 갈까? 요게 최고로 관심이 있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자라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땅을 사고, 우리가 북한에, 또 이제 뭐 놀러 가고, 요런 거 생각보다는 통일이 되면 일단 나 군대 안 가나?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아마 군대에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이게 뭐 통일이 되는 줄 또 알 수도 있었겠죠. 또 군대 또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무려 18년이 지났어요. 군대 다 갔다 왔어요. 그런 생각했던 분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제 군사 긴장 완화로 인해서 평화가 다가온다는 거죠. 또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군비 축소가 되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사고 무기를 사고 최첨단 샤드를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렇게 군비 축소를 한 돈으로 국가 경제 이바지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한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문화 발전이 있겠죠. 남한과 북한이 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점에서는 남한 인구가 5,100만이라고 가정하고 북한 인구를 2,500만이라 가정할 때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가 무려 7,5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즉 인구가 이렇게 7,500만 명 됐다는 거는 이제 국내 내에서 소비를 하고 국내 내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서는 지하 자원이 그닥 풍부하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IT 기술에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잖아요. 이게 접목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는데 통일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체도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하고 또 북한에 방문하는 숫자가 증가됨으로써
관광 수입도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통일이 되면 또 단점도 있겠죠. 요 뭐 단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을 또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지역적인 색채가 강하다면 이제 통일 이유가 되게 되면 이제 북한하고 이제 남한하고 또 지역적인 색채가 또 강화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또 단점이 되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 좀 어느 정도는 또 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경제 성장률이 북한을 흡수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됐든 나가는 돈의 비용이 됐든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통일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죠. 남과 북이 이렇게 떨어져서 분단으로 살 이유는 없다. 같은 핏줄인데 이왕이면 같이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러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어디 지역에 우리는 투자를 하러 가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도 벌써 2018년 4월 27일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뉴스가 뜨자마자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 북부권에 이제 땅을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렇게 땅을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저가고 지금은 군사보호시설 쪽인데 통일되면 요게 풀리면 대박이다 라고 해서 또 땅을 또 투자하신 분도 실제적으로 계셔요. 그럼 요 땅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요. 제가 보는 점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 관심 가지는 지역은 어디냐 하니까 서울이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2,500만 인민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면 요분들이 뭐 군산에 가겠어요? 아니면 뭐 경주 쪽으로 가겠습니까? 요분들이 목포로 가겠어요? 요분들이 오면 일단 대도시로 오겠죠. 대도시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도시, 이 대도시로 온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가지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받는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받는 월급이 그냥 식당에서 일을 해도 최저 금액이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결론적으로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는 경우가 이제 10%라면 북한 인민들이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하다못해 20%는 안 되겠습니까? 그 배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이 내려오면 어디에 많이 거주를 하겠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목포냐, 경주냐, 군산이냐.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한다? 서울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즉 말 그대로 수도권이 되겠죠. 요 지역에 많이 내려올 겁니다. 요 지역에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인구가 유입됐고 요분들이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이래서 뭐 원룸 투룸 쪽으로 또 반지하나 아니면 옥탑방 쪽으로 이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된다면 소형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서울의 핵심 지역보다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나와 있는 전철로서 강남 접근선이 1시간 이내 또 이왕이면 뭐 한 50분 40분 이내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북한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요거랑 좀 이제 비슷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1960년대에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1960년대에 충청도 인구 또 전라도 인구, 또 경상도 인구, 또 강원도 인구로 이렇게 분포도를 보고 그 다음에 1970년도 분포도 보고
1980년도에 분포도를 보고 1990년도에 분포도를 보면 이게 산업화가 되면 가면 갈수록 전라도 인구하고 충청도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경상도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에 맴돌고 그러면서 요 인구들이 어디로 유입됐냐 하니까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와야지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이 뭐 1940년대에 이렇게 출생하신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고향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어디 시골, 또 전라남도의 시골, 그렇죠? 또 충청도의 시골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많이 산업화가 되면서 그분들 어디로 많이 왔어요? 대도시로 왔겠죠.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대구에도 가고 대전에도 오고 그러면서 대도시에서도 먹고 살기가 그닥 만만치 않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또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서울로 가면 일자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 강원도 인구는 감소가 되고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증가가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상도 쪽은 울산도 있고 또 창원 마산도 있고 또 부산도 있잖아요. 또 대구도 있고 또 공업화 지역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인구는 그닥 많이 증가는 안 됐지만은 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다소 조금씩 빠져나갔지만은 이 전라도하고 충청도 인구의 감소는 급격하게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다. 남쪽으로. 그럼 그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서울하고 수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접경 지역의 땅을 사라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장 근원적 물론 접근 지역도 올라가서 가겠죠. 예를 들어서 개성하고 또 서울하고 인접 지역 또 도로망도 좋은 파주나 이런 지역이면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 땅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인구의 유입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거주할 공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서울하고 수도권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첫 번째는 서울하고 수도권에 관심 가져라 했겠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평양 지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평양은 북한 내에서도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거주권 또 통행권이 있을 때 우리가 평양에 북한 인민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함경북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평양에 오고 싶어도 함부로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통행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이제 통행이 자유롭게 되면 북한 인민들이 서울 쪽으로도 내려오겠지만 평양 쪽으로도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양 쪽에 이제 또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점은 북한에 있는 신흥 관광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금강산 관람을 했듯이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 쪽에 이제 휴가를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새로운 관광지 개발 이런 게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펜션 사업을 한다, 아니면 뭐 호텔 사업을 한다, 아니면 민박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곳에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아마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됐는데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철에 이왕이면 북한에 가고 싶어 하겠지. 이왕이면 김포 쪽에 이왕이면 파주 쪽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접경 지역에 도로망이 좋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슈가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땅값은 이제 북한 쪽에 있는 또 신흥 관광지 쪽에 사람들이 토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크게 본다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접경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압록강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런 주변의 땅값
그런 지역이 상승할 거고, 또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러시아하고 또 북한하고 접견 지역, 그런 쪽에 이제 땅값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통일이 만약에 됐다면 통일 이후 10년에서 40년까지는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10년에서 20년 차는 이제 평양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통일이 되자마자는 이제 북한에 있는 펜션이나 그런 호텔이나 관광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또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통일 이후가 된다면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더 많은 돈이 몰릴 것이다. 물론 북한 쪽도 올라가겠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관광하는 요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989년도 11월 달에 이제 소독하고 동독의 장벽,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1990년 10월 달에 소독이 드디어 동독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독하고 동독, 이 부동산 가격이 다 급등을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지만은 이제 동독 쪽이 좀 못 사는 지역의 동독 쪽이 좀 더 다소 올랐고, 소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건설이 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택 건설 붐이 더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소독으로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독의 주택 건설 촉진이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계기가 됐고, 오히려 동독 쪽은 주택 건설 촉진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의미로 본다면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도 부동산의 개발을 하겠지만은, 부동산 가격 상승하겠지만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률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북한이 더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여러 관광지들이 있겠죠. 남해 쪽에도 있고, 뭐 서해 쪽에도 있고, 동해 쪽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오히려 남해 쪽에 있고, 동해 쪽에 있고, 서해 쪽에 있는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 되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또 남북 통일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남북 통일이 되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주제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도 또 뭐 다소는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0년도에도 이게 남북 통일이 된 줄 알고 땅을 샀더만은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앞두고 뭐 땅을 산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미래의 불확실한데 돈을 쏟아붓고 올라가면 대박이고 떨어지면 뭐 말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통일이 안 되고 또다시 뭐 북한에서 포격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면 그 지역 땅값은 또 숙태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위험은 너무 안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오히려 통일이 돼도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통일 이후에도 뭐 시세 분출을 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안정적 투자가 되고, 통일이 되면 오히려 통일 이슈까지, 통일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받아 먹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위험은 더 감소가 되고 통일이 되면 또 수익이 더 창출되는, 요게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될지 아니면 30년 뒤에 될지.
30년 뒤에도 이 방송을 하면서 현재 2048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제7차 남북 정상회담이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부동산은요,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